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94명 중 수도권 발생만 88명인데요. 이렇게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할로윈데이에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잠시 후에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죠.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죠. 조지연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주말이라 검사 수가 평소보다 줄었는데도 다시 세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은 94명, 해외 유입은 25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총 88명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6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 20명, 인천 3명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주요 감염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 일가족, 경기 부천시 무용학원 사례입니다. 어제 낮 12시까지 구로구 일가족 관련이 12명, 부천시 무용학원 관련이 15명으로 총 27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원 강사가 최초로 확진된 뒤 무용학원 수강생들이 연이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 3명, 대전, 충남, 충북에서 각 1명씩 나왔습니다. 현재 1,593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위중, 중증 환자는 53명입니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457명을 유지했고 치명률은 1.76%입니다. 네, 특히 경기도에서는 요양시설, 병원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경기도 여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라파엘의 집에서는 그제 입소자 명이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어제 하루 동안 직원, 입소자 등 25명이 대거 확진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24명이 확인됐고 환자와 접촉한 지인 1명도 감염됐습니다. 라파엘의 집은 모두 5개 동으로 구성됐고 입소자는 129명, 직원은 8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 SRC 재활병원에서는 확진자가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코호트 격리돼 있는데 지금 환자와 병원 직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오산의 메디컬 재활병원에서는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남양주 행복회 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어제까지 49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크고 또 오래 지속되는 상황이네요. 유난히 그런데 이렇게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요양병원 등의 경우엔 한 병실에서 여러 환자가 생활하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감염 위험 요인을 살펴본 결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방역 수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 입원, 입소하는 사람에 대해 사전검사를 하지 않거나 면회계획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시설 종사자의 증상 유무를 감시하면서 유증상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근무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곳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취약시설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해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유형의 감염이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 이제 2주가 됐거든요. 전반적인 확진자 추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최근 2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단계였던 직전 2주보다 늘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그제까지 2주간 지역 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8.7명으로 직전 2주의 59.4명보다 9.3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75.3명에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도 지난 2주간 일평균 14.3명에서 19명으로 4.7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자칫 산발적 집단 감염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새롭게 발생한 집단 감염 건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 등의 지표는 개선됐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 감염 건수는 21건으로 직전 2주간 26건에 비해 5건 줄었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은 11.4%로 직전 2주간 17.4%보다 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확연한 진정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아직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재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거리두기 1단계지만 충분한 방역 억제력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방역, 생활 방역 기반을 좀 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집중 방역을 하는 일명 맞춤형 방역을 내놨다고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집단 감염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해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행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의 수위를 높이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유행 상황에 따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기존의 고위험 시설에 더해 추가로 고위험 기관, 시설과 직종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봤듯 최근엔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죠. 정부는 지난 19일 시작한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의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분석해 시군구 단위로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실태를 향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아울러 기존엔 요양병원에만 적용했던 감염관리 교육과정을 요양시설, 정신병원, 재활병원 종사자 등에게로 확대하고 종사자 행동수칙과 표준 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맞춤형 방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방역 당국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할로윈데이입니다. 오는 31일인데 제2의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초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7차 감염으로까지 번지면서 27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을 매개로 학원과 코인 노래방 등 전국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클럽은 대표적인 위험시설로 꼽혀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모여 춤을 추고 술을 먹는 등 거리두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클럽은 어떤 특정 집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감염이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은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현재는 상당수의 클럽이 영업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서울 이태원엔 매년 할로윈데이 기간 10만 명이 몰립니다. 행사 준비를 마친 일부 클럽은 벌써부터 할로윈데이 홍보에 나서며 손님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미리 할로윈데이 파티를 시작한 곳도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때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네, 걱정이 됩니다. 지난 5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계속 실행을 해왔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방역 당국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방역 당국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주요 지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헬로윈데이 당일까지 주말 심야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에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의 이태원, 홍대, 건대 입구, 강남역, 교대역, 신촌역, 그리고 인천 부평, 부산 서면 일대의 유흥시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 수칙을 살핍니다. 점검에 한 번이라도 수칙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즉, 한 번만 걸려도 즉시 집합 금지나 고발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 21일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도 점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지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수님? 예, 이제 주말에 검사 건수가 6,100여 건, 그러니까 평일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양성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전파 양상은 예전에 계속 환자가 나왔던 곳에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1단계 조치가 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대인간 접촉에 의한 예. 또는 학원 같은 이런 곳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1단계 조치에 대한 환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고 네.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미 보는 것처럼 기후와 관련된 계절적인 요인 등과 관련해서 우리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 목, 금, 토 정도 되면 실제로 이번 주말 또 1단계 조치가 되고 난 2주의 상황이 어떻게 반영될까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향후로는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곳에서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1단계가 낮아지면서 대인간 접촉으로 인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계절적 요인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각각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예전에 나왔던 곳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추적이 가능하니까 특정이 돼 있는 환자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특정이 예. 되어 있는 곳인데 전파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소규모 집단이라고 할 때 소규모의 집단 수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집단이 5개, 10개 막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이 한 2개 정도 되면서 각각의 집단에서 50명이 나와서 100명이 되는 거하고 예. 집단이 10개 정도 되면서 각각이 10명 나와서 100명이 되는 거는 내용상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는 집단 수가 적으면서 각 예. 집단의 확진자 수가 좀 많은 양상이었다고 하면 불과 며칠 사이에 집단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있던 집단에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단이 생기고 있고 새로운 집단은 또 예. 새로운 집단을 만들 개연성이 큰 네. 그런 집단의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 불분명인 경우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네. 같지만 다음 주에는 감염 불분명도 지금의 내용으로 보면 좀 더 늘어나지 늘어날 않을까.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새로운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 부천에서 같은 무용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 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감염 경로가 나왔습니까? 일단 감염 경로는 이제 구로에 사는 이제 무용 강사가 맨 처음에 확진이 됐고 네. 예, 그 강사가 학원에서 확진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집단 감염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고요. 그런데 그러면 방역 수칙을 지켰느냐?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예. 과연 이제 강사가 뭐 말을 한다든지 동선을 지켰냐라고 봤을 때 본인은 마스크를 이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 물론 가능성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스크 착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진실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2번째는 초등학생들이 과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느냐.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코스크, 턱스크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요. 그리고 답답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벗을 수도 잠시 있고. 예. 벗게 할 수 있고요. 또 그 중간에 뭐 간식을 줬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거 비슷한 사례가 이미 친화에도 있었어요. 친화에서는 주로 연기학원 쪽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거든요. 이 동일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용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발레다 그러면 그냥 뭐 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몸 동작을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 동작을 지도할 때 굉장히 밀접 지촉을 예.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더 확진이 더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학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학원이지만 우리가 흔히 방역 수칙할 때 뭐 그 안에 몇 명 국영수 뭐 이렇게 과목 그냥 위주로. 단순히 말을 네. 하는 경우 같으니 거리를 띄우고 네. 뭐 환기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마스크 착용 유무만 하지만 이건 근접 접촉을 하게 되면서 혹시나 예. 뭐 이런 이제 감염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이라 하더라도 숫자만 이 단속을 하지 말고 혹은 그것만 규제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밀접 접촉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역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없었던 것이고요. 또 이 무용학원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치명적으로 빠진 거죠. 특히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또 네네. 다양한 학원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단지 무용학원만이 아니고 예. 근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학원을 따로 유형으로 묶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네.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학원의 속성에 따라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무용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네. 사실은 이제 케이팝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우리는 이제 무용하면 발레만 생각을 하지만 뭐 지금은 방송 댄스. 예. 그렇습니다. 방송 댄스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팝 댄스와 관련돼서도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 지금 이제 요양병원, 재활병원, 뭐 정신병원 이런 병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 재활병원은 확진자가 134명으로 이제 늘어났어요. 코호트 격리 중이던 환자 3명과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코호트 격리를 풀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을 모두 그냥 다른 곳에 이제 그 자가격리나 혹은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쪽으로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코호트 격리를 했는데 내부에서 확산이 네.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염이 된 분들 중에는 중증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중증 장애인 병원이라든지 예. 다른 여러 곳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얘기한 것들이 이런 시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감염이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네.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부 종사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분들 환자들을 입원을 시킬 때도 방역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감염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중증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의료 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국에서 지금 이런 고위험 시설에 대한 네. 그래서 감염이 되면 중증 환자로 빠질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에 대한 아주 좀 더 꼼꼼한 가이드라인이나 예. 또 이렇게 뭔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 확산이 되었을 때의 책임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도 방역 당국이 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조지현 기자의 리포팅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방역을 하는 일명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던 요양병원, 재활병원을 비롯해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이렇게 고위험 시설을 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총론은 일단 나왔는데 예. 강론으로 예를 들면은 고위험 시설인 클럽이라든지 클럽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주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이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환자를 20명, 10명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환자가 100명, 200명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악화될 경우에는 하루에 1000명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향후 200~300명이 나왔을 때 2단계로 갈 거냐?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0명, 300명이 나오더라도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건가에 대한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각각의 단계에 대한 내용도 조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나 고위험 시설에 대한 꼼꼼한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통해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예전처럼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향후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방역 당국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네. 그 새로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된 지 2주가 됐습니다. 완화된 이후에 신규 확진자 수 자체가 2단계 적용됐던 직전 그 2주보다는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2단계로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1단계로 유지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단계를 유지한 채 이런 방역을 좀 선제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2단계로 격상해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조이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2단계로 가도 경각심을 제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2.5단계도 가봤고 2단계도 와봤고 1단계도 와보고 예. 1단계 이전에 더 완화된 1단계도 우리가 이제 와보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더 조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와 우리의 생활 또 경제 생활을 서로 아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서 감염 확산의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생각하는 것은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빠지는 그 고위험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만일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하루에 100명이나 200명씩 쏟아져 나온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전 국가적으로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통사고 환자, 통상의 그런 어떤 중증 환자, 혈관 질환자, 심장 문제 이런 환자들을 병원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 병원이 코로나19에만 매달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환자가 늘어날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젊은 분들인 경우에 생활치료센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우리가 이미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네. 감염이 되어서 중증으로 가게 되는 환자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뭐 인적 자원이나 우리 시스템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 안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감염 확산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감염 확산 방지에 감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군이 위험한 군인가를 빨리 캐치해서 그쪽에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언제까지 유지될 거로 보세요?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지금은 1단계를 하든 2단계를 하든 간에 일반 국민들이 뭐 경각심을 갖는다 이 수준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뭐 9월, 10월 이렇게 왔는데 일종의 패턴을 우리가 읽은 거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재활시설과 같은 특수 공간이라는 걸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어놓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패턴을 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맞춤식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최고 2주간 뭐 일평균이 전체적으로 뭐 9.3명이 증가했다.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6명이고 비수도권은 3명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한 것이고 집단 감염이 있는 공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면 특히 고연령대가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방역체계뿐만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중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를 하되 예. 집단 감염이나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춤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다만 1단계로 갔다는 건 결국 계절적 요인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숫자가 몇 명 증가했느냐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뭐 사전 뭐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검사를 하든 또 즉각적으로 검사를 하든 요게 좀 더 세밀하게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전반적 흐름이 되겠다. 그래서 당분간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느냐 이런 논의들은 아마 중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나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문화도 이제 1단계, 2단계 격상된다고 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들이 왜 확진이 되냐면 사실은 이 수용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 있을 때 오히려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활을 하시면서 되게 그런 사적 공간을 넘어서 공적 공간에 다 조심을 하시는데 예. 공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능동성을 발휘할 수 없는 공간에서는 잘 모르고 감염이 될 수 있는 요지. 그래서 계속 거기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독감 백신 결과 얘기가 나와서 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잇따랐어요. 그래서 정부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 원인과 백신 간의 연관성은 매우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어떤 걸까요, 교수님? 일단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한 50%는 동의하고 50%는 일단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정확히 그렇다고 볼 근거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신을 안 맞아도 혈관 질환이 생겨서 예컨대 혈관이 터져서 내일 돌아가실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독감 백신을 안 맞아도 이분은 내일 돌아가시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독감 백신이 혈관이 터지는 것을 도와줬느냐 아니면은 안 도와줬느냐라고 하는 거는 따져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볼 수는 있나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당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망한 분들 조사를 해봤더니만
혈관 질환이 있어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더라. 그러면 혈관 질환하고 코로나 백신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게 매우 명확해야. 독감 백신. 그렇죠. 예. 독감 백신하고 혈관이 터지는 것서 사망하는 것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게 명확해야 둘 사이에는 관련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아니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없느냐? 이거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사망한 것과 독감 백신을 맞은 예. 것과의 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50%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의협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일단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감 백신을 맞든 안 맞든 하루의 사망자는 얼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연령 얼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감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얼마 사망한다고 하는 걸 알고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얼마가 사망한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독감 백신의 영향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감 백신이라고 하는 거가 국민의 굉장히 관심사고 이것이 정말 연관이 없느냐,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 불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독감 백신을 한 일주일 정도 접종을 안 한다고 해서 독감 백신 접종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연관성을 좀 따져보는 것. 그다음에 국민 불안에 대한 것을 일단 조금 멈춘 상태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신 저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사망자가 뭐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좀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맞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망자가 좀 더 나왔다 하면은 그냥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크게 연관관계가. 독감 백신의 접종과 지금 고위험 연령대에 있어서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혈관 질환과 독감 백신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라고 네. 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지면서 설명 가능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문가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방역 당국이 앞에서 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전체 전문가가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독감 백신 맞고 일주일 안에 숨진 노인이 1,500명이었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꽤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일에 독감 백신을 맞고 작년에 1,500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올해도 그 기간 동안에 만일에 그러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맞고 잠시 일주일 동안 있었을 때의 사망률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보면 서로 간에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독감 백신이 미쳤을 영향 그리고 물론 작년의 독감 백신과 올해의 독감 백신은 성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방역 당국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그거는 방역 당국이 하는 이야기고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방역에 크게 문제도 없는 거니까 독감 백신을 잠시 일주일 정도 접종하는 거를 멈추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혹시 올해 유독 이렇게 사람들이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백신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그 전에 이미 문제점이 노출이 돼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유통상의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상온 노출이라든지 백색 입자 논란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게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실 트윈데믹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독감과 이게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유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망자도 늘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백신 독감에 관련돼서 관심이 증폭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작 막상
맞으려고 해보니까 이제 상온 노출이라든지 백색 입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공포감을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관련해서 우려가 이제 많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좀 방역 당국이나 정부 쪽에서 그 행정가나 정책가의 그런 역할들을 좀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숨진 노령자층이 1,500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엔 그래 왔었기 때문에 잘못 인식이 되게 되면 아니 그거는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라는 식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럼 이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 아무리 데이터가 그러더라 하더라도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작년에가 20배가 더 높았고 올해는 20배가 더 낮다.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와 불안 상황 속에서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이 불안과 어떤 공포감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데이터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든지 이거는 그냥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보에 공개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강조하지 말고 국민의 어떤 안정, 안심 이런 거를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방역당국이나 정부의 할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를 표방하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꾸 팩트나 사실을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해라. 그렇지만 많은 실험들에서 이제 나타나지만 팩트나 사실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게 자꾸 연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조치들을 대안적으로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뭐 일주일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론을 어떻게 이제 유도하느냐 이게 전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언론에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 프레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숫자가 증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모든 담론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정부 쪽에서는 또 연이어가지고 또 다시 팩트를 강조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프레임을 짜주느냐 그게 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망자와 같은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맞고요. 또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접종하는 게 좀 꺼려질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저는 이제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령 이제 본인이 걱정되신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맞는 것을 시간을 갖고 연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쭉 백신 독감 백신을 맞아 오셨던 분들은 큰 뭐 위협 없이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친은 90세가 넘으시는데 제가 계속 관찰하면서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하셨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전하게 독감 백신을 접종할 건가 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째, 몸이 최상의 컨디션일 때 독감 백신을 접종하셔야 됩니다. 뭐 몸에 열이 난다든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어떤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럴 때는 접종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접종을 하시고 나서도 반드시 평소에 하셨던 생활 태도를 유지를 하셔야지 다른 걸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오늘 접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는 사우나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접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평소에 안 하시던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접종을 하신 그 병원에서 반드시 30분 동안은 머무르셔야 돼요. 30분 이내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이 가빠지는 것인데요.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아니면 의식불명 상태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어떤 증상이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맞으시고 나서 30분 동안 머무르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네 번째는 맞으시고 나서 30분 이후에 댁에 가셨을 경우에도
잠드시기 전까지는 가족이 나를 지켜보는 상황 속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방에 혼자 들어가 계신다거나 이러면은 위험에 빠졌을 경우에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4가지 정도를 꼭 지키시면서 예. 접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할로윈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슬기롭게 확산이 안 되는 상태로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토요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뭐 이태원이나 일부 지역 공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학원가에도 사실은 처음부터 네. 할로윈 대회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젊은이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할로윈 대회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이태원이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그러니까 클럽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거리 일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카페라든지 일반 식당에서도 할로윈의 여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간에서도 이렇게 할로윈 대회에 관련돼서 좀 방역 수칙이라든지 집합 금지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업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집콕 할로윈 데이를 좀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 코로나 블루 상황 속이니까 좀 대회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모이시지 말고 집콕에서 온라인으로 할로윈을 즐길 네.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